내년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예. 어떻습니까? 미국 대선 이후로 반도체 산업에 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낮다 뭐 말들이 많았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우리 스마트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이게 이제 주로 대면해서 제품을 고르잖아요. 네. 자동차 시승도 안 하고 사는 사람 잘 없는 것 같고 맞아요. 스마트폰도 한번 매장 가서 만져보고 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제품들이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많이 했죠. 둘 다 이제 두 자릿수 역신장을 했고요. 2021년에 물론 백신이 잘 나가서 좀 컨택트 산업도 좀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완성차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내년엔 두 자릿수 회복이라고 대부분 믿고 있고 여기에 이제 재택근무 원격 교육은 이제는 코로나가 백신이 아무리 좀 잘 공급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주요한 우리 삶의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트북이랑 이런 제품들의 수요는 뭐 올해로 반짝 좋아지는 게 아니라 2021년에도 좀 지속이 될 것 같고 여기에다가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인텔 얘기를 자주 드렸고 인텔의 이제 신규 아이스레이크가 좀 많이 늦어졌죠. 좀 출시가 적시에 됐으면 아마 하반기부터 수요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게 점점점 딜레이 됐다가 이제 곧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에는 본격적으로 양산이 들어갈 거고요. 근데 이게 1년 늦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17년에 서버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365일 동안 서버가 켜져 있으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서버도. 그게 3년 이상 지금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교체하려는 타이밍이 왔는데 수요가 딱 교체 주기였는데 이게 아이스레이크도 있었고 아이스레이크도 인텔도 딜레이 됐고 또 코로나로 또 광고 수입도 줄고 해서 좀 투자가 딜레이 된 그런 대기 수요가 내년에 좀 많이 몰릴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은 되게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에 아이스레이크가 이제 기존의 캐스케이드라는 인텔의 그 우리 14나노 CPU 같은 경우에는 디램 채널 자체가 6개 채널이거든요. 그래서 CPU랑 디램이 6개 모듈이 붙어 있는데 이제 아이스레이크부터는 8개 채널이랑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간 단계 제품인 쿠퍼레이크라는 제품도 있었는데 그거는 뭐 인텔이 게을러가지고 스킵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아이스레이크가 사실은 디램 용량 증가 효과도 그냥 단순하게 보더라도 상당히 기존 제품보다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나오는 아이스레이크는 대기 수요와 그다음에 스펙 업그레이드와 그다음에 이제 언택트라는 큰 트렌드에서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저는 또 클라우드 사업자들만 투자를 많이 할 거라고 봤는데 최근에 보니까 일반 기업들도 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올 하반기에 일반 기업들이 서버 투자를 많이 줄였어요. 인텔의 실적을 보면 서버 CPU 매출이 엔터프라이즈 쪽하고 거버먼트 쪽은 급감을 하거든요. 경기가 워낙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업그레이드 안 하면 업무가 안 되는 그런 기업들도 많더라고요. 특히 항공산업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일반 기업들의 서버 투자도 상당히 지금 대기 수요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적시에 나와서 이제 대기 수요랑 만나면 좀 강도가, 수요 회복 강도가 생각보다 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나오는 인텔의 제품은 그 이제까지 6개 들어가던 반도체 그 틀이 8개로 늘어나니까 예, 그만큼 예, 반도체가 많이 사용된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디램 자체가 많이 사용되고 그다음에 AMD의 밀란이라는 제품도 있거든요. 그 제품도 어쨌든 간에 7나노 제품인데 내년 3월 정도에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양사 모두 신제품 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들한테 이제 프로모션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왜냐면 신제품 나올 거 뻔히 아는데 굳이 강하게 업그레이드를 안 할 거거든요. 근데 나올 때 좀 많이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시장이 다 알고는 있지만 생각보다 이제 교체 주기가 이미 지난 상황이라서 좀 투자하는 강도는 좀 더 클 거고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뭐 올해도 투자를 좀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일반 기업들이 이제는 좀 왜냐면 사실 재택근무나 이런 거 많아지고 하면 뭔가 투자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그런 준비도 많고, 그 다음에 제가 HP하고 델 EMC라는 우리 서버 회사들도 이제는 좀 전략을 바꿔가지고 좀 엔터프라이즈에 프렌들리하게 조금 솔루션 제공하려고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게 또 서버 투자랑도 좀 많이 연동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시설 투자 말씀하시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이 모바일 폰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5G 관련해서 접속이 잘 안 된다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5G에 대한 장비 설치가 많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사실 여전히 인빌딩이나 이런 데는 잘 안 되고요. 또 아직 한국은 서브 6 장비고 근데 결국 이제 리얼
5G는 이제 어쨌든 밀밀웨이브로 이제 인프라 자체가 업그레이드를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금 느끼는 우리 5G는 약간 좀 4G와 5G 중간 정도고, 그리고 미리미리 웨이브 장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스탠드얼론으로 공급되는 시점부터 우리가 생각했던 정말 LTE 대비 한 20배 빠른 그 정도의 초연결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칩셋 로드맵하고 같이 연동되어서 아마 투자가 재개될 것 같고요. 뭐 저는 뭐 한국만 너무 보지 마시고요. 어차피 전 세계 5G와 연동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은 5G 인프라 많이 구축이 되면 데이터 센터의 외부 환경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게 맞게 또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투자가 또 많아질 거고, 여기에 또 최근에 텔코들 같은 경우에는 텔코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하는 아카마이 같은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엣지 컴퓨팅 투자를 많이 합니다. 엣지 컴퓨팅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가입자 단에서 서버가 들어가서 백본으로 안 가고 바로 이제 리얼 타임으로 이제 프로세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자가 텔코랑 많이 결합될 거기 때문에 뭐 한국만 보지 말고 글로벌하게 MEC, 모바일 엣지 컴퓨팅, 그리고 백본에서의 클라우드의 하이퍼스케일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는 시점입니다. 원래 올해 투자했어야 되는데 조금씩 다 코로나 때문에 늦어졌고, 여기 인텔이 또 게을러서 또 그거를 또 충족을 못 시켰고, 그게 다 만나는 시점이 내년 2021년이라서 좀 기대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어떤 의견은 뭐 2분기부터 디램 공급 부족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다고 하는데요. 뭐 공급 부족은 뭐 지금 증설을 그래서 좀 합니다. 삼성이 디램 캐파 증설을 하고 있고, 하이닉스도 아마 낸드 쪽 투자는 좀 마이크론, 참 죄송합니다. 인텔 인수 때문에 좀 생각보다 적게 할 수는 있지만 디램에 대한 투자는 해야 되고요. 또 여기다가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만에 우리 타이완의 공장이 있거든요. 그 공장에 비동이 이제 정전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좀 생각보다 타이트할 가능성이 있고, 이제 지금 보면 모바일, 그 다음에 서버, PC, 그래픽, 컨슈머, 이 5가지 앵글이 생각보다 좀 디맨드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신호들이 몰리면 당연히 뭐 수요가 하나가 끌고 가면 나머지가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또 그만큼 가수요가 붙어가지고 가격에 큰 영향을 주죠. 공급 부족이 한 세그먼트에서만 나더라도 자연스럽게 이제 연동해서 공급 부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원화 강세가 이게 지속적으로 갈 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하잖아요. 달러 약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거라고. 그렇다고 보면 이건 이익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텐데, 물론 기업들마다 해지하는 방법이 있겠죠. 어떻게 이 원가 관리를 할까요? 삼성전자 같은 사실은 뭐 삼성그룹은 뭐 해치를 안 합니다. 환율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해치를 안 하고 그냥 시장에 그냥 맡겨 놓거든요. 그냥 엑스포저 그대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 반도체는 그나마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원화 강세 이상으로 제품 가격이 오르면 끝나거든요. 서버 디램 같은 경우에 제가 저점 내년 1분기 말을 저점 108불로 보는데, 이게 뭐 한 150불 가면 42% 오르는 거죠. 원화 강세가 좀 진행되더라도 물론 뭐 시장 컨센서스보다 좀 미스할 수도 있겠지만 가격이 더 올라버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되게 달러로 결제만 하는 반도체 산업이긴 하지만 또 가격 탄력성이 좋은 그런 제품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원화 강세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예, 오히려 완성품 업체가 문제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원화 강세만큼 제품, 물론 신제품이 나서 가격 올릴 수는 있겠지만 구제품을 원화 강세만큼 가격 올렸다간 또 판매량에 영향이 있겠죠. 근데 반도체는 왜냐면 이게 과거처럼 PCD에만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바일도 있고 그래픽도 있고 서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걔들이 서버를 구축하는 특히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한테는 물론 원가 부담이 있죠. 메모리도. 그렇지만 CPU보다는 본코스트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공급이 부족하다면 서둘러서 또 재고를 축적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격이 팍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성격이 있다는 거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그 쌍순환이라고 해서 그 제5중전회인가요? 거기 그 중국에서 그 뭐죠? 시진핑 주석이 그
혁신 엔진을 강화해야 한다 하면서 이제 반도체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차세대 반도체에 집중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거를 의미 있게 봐야 그러니까 우리가 네. 좀 무섭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뭐 제가 항상 이제 긴장하고 항상 이제 신중하고 항상 이제 뭐 겸손해야죠. 그렇지만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어쨌든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상당히 좀 붕괴가 됐고요.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상당 부분 이제 메모리 굴기를 많이 시작을 했지만 그 어쨌든 그 YMTC라는 회사의 모회사인 칭하 유니그룹이 회사채 2억 불 정도 상환을 못했고 또 최근 들어서 회사채 등급도 AA에서 이제 트리플 B로 강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또 나머지 기업들 SMIC도 블랙리스트에 들어갔고 또 여기에 팹리지 기업들 뭐 하이실리콘 같은 경우에도 뭐 TSMC에서 파운드리를 못 받고 있고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메모리 굴기를 일으키려고 하다가 지금은 오히려 뭐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비메모리 굴기까지도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된 상태에서 또 차세대 반도체를 얘기하는 거는 좀 현실감이 좀 없습니다. 물론 길게 보고 당연히 준비를 하겠지만 뭐 단기적으로 리스크는 뭐 원래 저희는 거의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언급한 것들 중에 또 하나가 글로벌 밸류 체인을 중국 내부에다가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 한국의 입장에서는 뭐 중간재 수출하는 상황에서 좀 타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 될까요? 어차피 삼성 시안 공장, SK 하이닉스 우시 공장이 있고 또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SK 하이닉스가 8인치 이를 어쨌든 우시에서 또 SK 하이닉스 시스템 IC 쪽 또 우시 쪽에서 진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당연히 이미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 많이 가 있고요. 여기에 또 인텔 같은 경우에 또 하이닉스가 다리엔 공장을 또 인수를 하는 그런 구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야지 중국에 완제품을 팔 수가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뭐 한국 기업은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년도에 어쨌든 반도체 산업의 업황을 좀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래도 낙수 효과를 받는 분야도 있겠죠? 가장 큰 게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세 가지 분야에서 다 투자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뭐 디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그 애플리케이션이 다변화되고 있고 또 좀 지나면 이제 오토모티브 디램이라는 또 아주 좀 차별화된 세그먼트가 성장을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은 디램 캐파를 좀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설비 투자를 당연히 할 겁니다. 뭐 몇만 장 이상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TSMC를 2030년까지 잡겠다는 내부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TSMC 캐파가 이제 월 한 100만 장 정도 되거든요. 삼성의 이제 파운드리 캐파가 뭐 좀 증설은 하긴 했지만 40만 장 내외입니다. 그래서 TSMC 잡으려면 뭐 최소한 2배 이상의 투자를 또 해야 됩니다. 물론 내년에 다 한다는 건 아니고요. 상당한 투자를 해야 되고 특히 EUV 쪽은 삼성도 지금 캐파가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SK 하이닉스는 인텔을 인수를 시도하기 때문에 뭐 그런 자금 확보 차원에서 투자 여력이 크지는 않겠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는 또 당당한 또 투자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실은 낸드 플래시 투자를 좀 할 만한 데는 삼성전자가 제일 큰 것 같고요. 뭐 키옥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증설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2021년에 낙수 효과가 제일 큰 영역은 역시 삼성전자의 반도체, 디램이든 낸드든 아니면 파운드리든 그 관련된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들은 의미 있는 낙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어떻습니까? 뭐 주식시장은 고가, 연중 최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 팬데믹 현상 이거는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거리두기도 막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연말 뭐 더 치고 갈 것이 연말 랠리가 있을 것이냐, 뭐 시장은 좋아지지만 내년도 과연 상승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거든요. 네. 재밌는 얘기가 지금 증권사들이 이제 대부분 3,000대로 뽑히는데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2,750이니까 250포인트만 오르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 내에 오르면 뭐 만약에 연말까지 그래 가버리면 이제 장 끝나는 건지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어쨌든 2021년은 누가 보더라도 수요가 회복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방역 모범 국가로서 한국이 잘하는 영역들이 되게 많고요. 대표적으로 뭐 제가 반도체도 좋지만 최근에 이제 NCC 쪽도 되게 좋습니다. 케미칼 쪽도 사실 보시면 이제 요즘은 특히 뭐 플라스틱 용기들 수요가 많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또 유가는 또 워낙 또 뭐 저점에 있기 낮고. 때문에 그러니까 원가는 낮아지는 반면에 수요는 또 좋아지고 있고 또 우리 뭐 환율 영향이 좀 있겠지만 완성차 같은 경우에도 뭐 현대기아차도 보면 신제품 라인업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전동화 쪽으로 또 eGMP 같은 그런 아이오닉을 완전히 전기차 플랫폼을 새롭게 해서 그래서 뭔가 플러스 알파 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한국에 많이 있고 또 자동차 뭐 이런 쪽 좋아지면 철강이랑 또 케미칼 쪽도 같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차정 랠리가 한 30개월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내년은 뭐 차하전 정도, 차정은 아니고 자동차에 케미칼에 여기 2차전지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또 우리 반도체까지 있기 반도체. 때문에 2021년은 뭐 저는 실적의 비저빌리티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뭐 똑같아요. 반도체 가격 오르지도 않았는데 주가 전고점 같거든요. 그렇죠. 아직 실적 뭐 2021년 시작도 안 했는데 주가가 지금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참 역시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게 퍼져 있고 뭐 제로 금리 수준의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예상했던 합리적인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 내년 1분기 돼야지 주가가 한 3천 트라이 할 거라고 봤는데 역시 시장은 우리 예상하고는 달리 좀 더 빨리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동성이 풀렸던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를 보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이후 10년간 계속 우상향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예. 이번 이러한 상황이 한국 시장도 10년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반대 사이드에서는 우린 역시 박스권이야. 가다가 다시 네. 하단으로 내려가게 될 거야 라는 이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방역 모범국이라는 얘기를 자꾸 드렸고요. 물론 뭐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좀 늘긴 하지만 그래도 사망자 수 면에서는 다른 나라랑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플랫폼 그리고 DNA를 갖고 있는 산업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제가 학력고사 세대라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영수만 잘하다가 이제 전과목 잘하는 시점으로 지금 가는 과정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우리 박스권의 그 트라우마에 갇히지 마시고 또 삼성도 뭐 메모리 많은 회사였으면 메모리 가격 빠지면 당연히 물론 메모리 이익 기여도가 너무 높아서 아직은 그 부분은 좀 저도 걱정은 되지만 또 가그랑 달리 내년에 삼성전자 전체 반도체 매출의 20%가 파운드리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바로 주가 재평가가 바로 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매수, 아까 물론 좀 이제 떨어지는 그런 시점을 기다려서 매수하면 좋다 말씀을 하셨는데 매수의 관점으로 계속 바라봐야 될까요? 예, 저희는 뭐 2022년에 저는 삼성전자 이익이 내년보다는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51조 보는데 2022년이 좀 더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하이닉스도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서버 뭐 이런 쪽 투자들 많아지고 하이닉스는 여기에 또 인텔 딜돈이 내년 말이 되면 이제 랜드가 이제 한 단계 레벨업된 이익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쪽도 그렇고 완성차를 놓고 보면 이제 2019년이 글로벌하게 한 9천만 대 팔렸고요. 올해가 한 7천만 대 중반 정도 완성차 수요가 있을 것 같고 내년에 한 8,900만 대. 2019년도 자동차 수요가 계속 줄었거든요. 근데 2023년 되면 아마 9,500만 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게 내년이 뭐 바로 회복되는 시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2022년, 23년의 수요 비저빌리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년보다는 좋을 거라고 다 보거든요. 백신이 좀 더 이제 보편화되고 이동도 많아질 거고 그렇게 본다면 2021년 장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